안녕하세요. 친절한 금융 쉬영제 49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 광주연구원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이 엄청 더운데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드디어 이제 조금 꺾인 것 같습니다. 예, 그저께 한 2, 3일 정도는 정말 죽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맞아요. 들었는데요. 오늘은 바람도 괜찮고 어제는 저녁에 열대가 좀 아닌 편이어서 문 열고 잤습니다. 이게 8월 달에 이 정도인 경우는 또 없는데, 원래 좀 8월 달 좀 덥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갑자기 많이 더웠다가 조금 내려오니까 벌써 가을인가 이런 착각을 잠깐 했는데 네. 좀 체력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저도 진짜 계속 그 에어컨 켜고서 자다가 어제는 처음으로 문을 열고서 잤는데 그래도 잘만 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장성에 사무실로 쓰려고 집을 이렇게 장만하면서 장성집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다 끝났는데 그늘 쪽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좀 선선함이 느껴져가지고 계절의 흐름은 역시나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가을이 오고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기사들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는요, 한 주간의 이제 그 경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국내 경제 부분에서 KDI 경제 동향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 일단 8월 10일 발표한 경제 동향에서 반도체 중심의 설비 투자가 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좀 반대적인 의미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의 긴장이 재고조되고 있는 이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라는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지표는 사실은 좀 양호하지만 외풍에 좀 취약한 상태가 아니냐라고 봐지고요. 무역수지 흑자폭은 크지만 관세 압박과 유가 불안이 가게나 기업의 체감 경기를 좀 짓누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환율 변동성의 극대화 및 한은의 8월 금융통화위원회 추가 인상 기류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0에서 1,600원 사이로 유동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총재는 한미 금리차의 방어를 위해서 인상 기조를 좀 재확인하는 측면인데, 원화 가치 사수를 위해서 자본이탈 방지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 결국 고부채 가계와 영세 자영업자 연체율 부담이 한계에 이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만약에 부채가 있다라면은 좀 원금 상환을 최우선 재무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증신의 AI 투자 수익성 우려로 인한 코스피 조정 및 사이드카 여파인데요. 정말 이 한 주간 이 주가가 엄청난 급등과 반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락 쪽이죠. 수출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AI 설비 투자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에 막 따라서 내 외국인의 순매도 매수가 계속 변동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가란 기대감에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단순한 어떤 테마에서 이제 벗어나서 결국은 정확한 수익성이 검증되느냐에 대한 것을 좀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들은 되게 시각 차이가 되게 많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라는 측면과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다,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해외 부분인데요. 미 연준의 금리 동결 속에 3일의 인상 반대표와 매파적 균열이 일어난 측면인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일단 동결했으나 일단 3명이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재진입을 위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의 조기 금리 인하 낙관론이 좀
아무래도 좀 나오고 있는 측면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래도 금리를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그러니까 금리가 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5.2% 돌파하며 국가부채 40조 달러를 육박하고 있는 미국의 대내적 상황 때문인 것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 폭등은 결국 한국 국고채 금리를 연쇄 자극해서 시중의 대출 금리를 계속 밀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중도항로, 세 번째는 중도항로 긴장 재유발로 국제 유가가 단기 급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재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브렌트유가 단기간에 20% 급등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물가 상승도 둔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나라는 원유를 굉장히 많이 도입해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 주유소의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좀 자극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8월 둘째 주 금융시장은 수출호전의 화려한 외형 뒤에 미 연준의 매파적 돌변, 미 국채금리의 폭등, 중동유가 불안에는 대외적인 악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KDI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점지 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로서는 말씀드렸던 전 산업의 생산성이 조금 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은 수지를 좀 비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도주의 수출과 더불어서 여건과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만큼 내구재 부분에서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좀 고용 한파 속에서 좀 마이너스 쪽으로 큰 감소를 가져가고 있는데 서비스업이 29만 3천 명 정도로 굉장히 증가되면서 서비스업이 좀 선방하고 있구나라는 내용입니다. 소비 판매액 지수도요 4.2% 좀 올랐는데 그 중에 이제 내구재가 차지해주는 비중이 좀 높았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일시적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가 되면서 직전 수요를 미리 선방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과 주요 업체들이 대규모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상품권 환급이든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결국 소매 판매 지수를 좀 끌어올린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 병목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 인허가가 과거 평균 대비 한 50% 정도 수준, 주택 착공은 5년 평균 대비 86% 수준인데 주거용 건축은 계속 위축되고 있고요. 비주거용 건축, 예를 들면 반도체 등 민간 공장, 창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호주가 좀 증가가 오히려 더 상쇄하고 있어서 건설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도 총량적으로 좀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가의 줄다리기인데 유가락이 가린 근원 물가의 상승 압력인데 결국 상방 요인은 근원 물가가 계속 내구재 가격 상승 등이 올라가고 있고요. 국제 유가가 사실은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번 지난주에 들어서 논수출 물가도 어느 정도 좀 수입해오고 뭐하고 하면서 좀 둔화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7월 소비자 물가를 계속 좀 2.8% 정도 가져왔는데 더 증가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굉장히 좀 과열된 조짐입니다. 그 지방은 굉장히 침체되고 있고 수도권은 계속 과열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매매 가격인데 임대차 가격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가파른 상승세를 계속 아직도 서울 경기권에서는 계속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거시금융변동세 대시보드인데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제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요. 시장 금리도 계속 국고채 3년물이 3.7에서 3.76%로 상승 선방향되고 있다는 측면, 외환시장이 조금 소폭 하락하였지만 계속 변동성이 되게 크다는 부분, 기업 신용이 중소기업 연체율이 1%를 돌파하면서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좀 아픈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진단을 볼 경우에는요, 미국은 완만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로존은 아무래도
소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로존의 그 에너지 가격 부담이 결국은 좀 하방 압력을 가고 있다라는 부분. 중국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GDP가 4.3%로 크게 하락하여 생산 비용의 급증이라든지 고질적인 내수 부진 같은 것들이 결국 지정학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수출 및 반도체 엔진과 더불어 가지고 여기에 고용과 내수 소비, 건설 투자 같은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병목 현상처럼 맞물리고 있어서 사실은 그 효과가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결국은 숙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따로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 개인적으로 이제 거시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녹음해서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고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거시경제라는 게 우리가 신경 써봤자 뭐 이렇게 변화할 게 없고 이건 그냥 제 입장입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왜 변했을까를 보통 텔레비전 같은데 유튜브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증권사에서 이제 이코노미스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것 말고 이 회사 좋다 저 회사 좋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를 보냐 미시경제를 보냐에 따라서 서로 뭐라 그럴까요? 좀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 업계에서는 애널리스트보다는 이코노미스트가 한 수 위입니다. 얘기할 때 한 수 위라고 본인들끼리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좀 견해가 달라요. 생활경제에 관련된 이제 금융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시경제가 변하면 그 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 대처를 해야 될지 그걸 고민하는 거를 먼저 해야지 금리가 왜 올랐을까 유가가 왜 내렸을까 재미는 있지 재미는 있는데 생활하고 조금 먼 것 같다는 게 제 느낌이거든요. 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ISA가 오늘 주식박죽입니다. ISA가 있고요. 부동산 펀드 해외 미국인 것 같아요. 했다가 빵원 되셨다는데 빵원 되셨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협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신용대출 얘기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ISA입니다. 2026년 8월 10일 오늘 기사이고요. 단독 뉴스원이라는 곳입니다. ISA 한도 2월 만기 연장 되살린다. 정부 절세 악용만 손질. 아실 필요 없고요. 옛날 거 그대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원래 뭔가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조건들이 좀 맞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걸 바꿀 때는 말씀 항상 드리지만 시간 여유를 갖고 바꿔야 됩니다. 특히 이런 걸 바꾸신 분들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고요? 아니라고요? 항상 아니라고요. 그래서 현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바꾸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피드백을 좀 받아서 하시면 참 좋겠는데 높으신 양반들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자, 대통령이 뭐라 그랬대요? 그래서 다시 원상 복구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이 논란이 되자 축소했던 혜택은 원래대로 되돌리고 절세 악용 방지 장치만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것도 좀 섭섭한데요. 절세 악용 방지. 자, 지금 현재 우리가 ISA를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다면 납입 금액은 총 얼마까지 가능하죠? 네, 매년 2천, 5년에서 1억이죠. 5년 1억이잖아요. 네. 5년 1억에서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 난다고 치자고요. 네.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내야 되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이걸 악용한다. 9.9% 내는데. 예. 그러니까 악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몇 억이 돼요. 그 중에 세금 내는 거 아까워서 여기 넣어가지고 한 3년, 5년 묶이지만 내가 요거 조금 어떻게 세금 안 내볼까? 요런 사람들이지. 그쵸.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뭐 증여한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뭐 구독이 무서워서 잠 못 닦느냐 이런 거잖아요. 좀 섭섭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갔고요. 아래쪽에 많으니까요. 네. 자, 주가 누리기 방지법. 이게 아래쪽에 보면 ISA가 주가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고 또 해외 펀드는 투자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올해에 일어났던 뭔가의 변화 중에서 가장 우리 축구에서 이제 똥볼 찬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큰 똥볼은 지금까지 8월까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국민성장펀드가 금융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 제일 똥볼은 뭘까? 아무래도 제 생각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똥볼 중에 똥볼이거든요. 지금은 또 다 욕해 사람들이.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와 이러면서 뭐 빨리 뭐 교육받아야 되고 막 이러지 욕을 안 할게요. 이렇게 행동하다가 이제는 누구나 다 욕해. 이게 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자, 아래쪽에 또 내용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3년 의무가입 기간 이후 계속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3년 의무가입이고요. 언제까지? 5년까지죠. 네.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지만 그전에는 어땠죠? 3년 아니고 무조건 5년이었죠. 그리고 5년 되면 내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냥 찾아 있었죠. 우리가 이것도 녹음한 지 한 5, 6년 지났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IS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 나중에 궁금하시면 녹음 찾아보세요. 말도 안 되는 상품이 나왔다. 예금이면 상관없는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만기 5년이 딱 찾는다니까 무조건 찾아야 된다니까 말이 되냐. 네.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바꿔온 거죠. 자, 이번 개편안에서는 계약 기간을 최초 3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해 장기 운영에 따른 복리 효과와 선의 통사를 누리기 어려워졌고 미사용 납입 한도를 다음해로 넘기는 2월 제도도 폐지했었다. 2월이요. 이거 안 해주면 IS 왜 하냐고.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 난 거, 손실 난 거 통산해주고 그리고 못 넣은 거 2월 해주고 이것 때문에 ISA 하는 건데 진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뭔가 세금 혜택을 보고 싶어서 금융상품, 투자상품을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로자냐 자영업자에 따라서 근로자라면 ISA는 우선순위가 아니죠. ISA는 맨 마지막 순서라는 거예요. 연금저축 같은 거 가입해서 좀 세액공제 같은 거 다 받고 그래도 돈이 남아요? 그럼 ISA 생각해 보세요 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좀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다 IRP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네. 요즘은 은행 오시는 분들 전부 다 은행 직원이 ISA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면서 제가 한 2번, 3번 말씀드렸어요. 은행 가서 예금 갱신하려고 하면 물어본다고요. 꼭 1년 하셔야 돼요? 3년은 안 되시나요? 뭐 하는 겁니까? ISA 안에 있는 예금 파는 겁니다. 지금 은행 직원들 혈안이 돼 있습니다. 왜? 분명히 지침 내려왔겠죠. 바꿔라. 어르신들 중에 꼭 1년 안 해도 되는 사람들 많다. 3년으로 꼬셔봐라. 그리고 ISA 가입시켜라. 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이 두 가지 혜택은요,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논의됐는데 새로 도입됐대요.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있네요. 생산자 금융. 요게 이제 원래 있던 거 말고 새로 나온 겁니다. 그럼 생산적 금융 뭐가 다를 것인가? 아니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생산적이래. 예전에 어떤 생각 듭니까? 예전에 누님이 만드셨던 창조경제. 그게 뭐가 창조지? 요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적이래. 생산적이면 뭘 자꾸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마케팅입니다. 그냥 마케팅이요. 자, 이외에 기존 ISA 혜택은 원래 유지하고 생산적 금융 ISA는 별도의 상품으로 선택해서 가입하는 방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주가 누리기 방지법 이견, 단기간 결론 어려워. 본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뭐예요? 바꿀 때는 좀 시간을 두고 넉넉하게 두고 의견을 들어서 바꿔야지. 바꿀 때 확 바꾸고 문제 생기니까 대통령이 뭐라 그러니까 그 원래대로 할게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돈 넣으신 분만 헷갈리잖아요. 자, 금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은행에 넣은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예측이 가능해야 넣지. 근데 지금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없어. 왜? 내 가입했는데 갑자기 무슨 뭐 문제 생겨서 정책에서 이거 없던 걸로 할게요 라고 해버리면 내 이 신뢰가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지. 그런 판에다가 내 돈을 어떻게 넣습니까? 물론 저는 돈이 없어서 못 넣고 있어요. 근데 돈 넣으신 분들은 어때요? 자기가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손실이 일어나도 그거는 내 탓으로 생각 안 하고 정부 탓하겠죠. 니들이 이 규칙을 바꿔서 내가 손해봤다 라고 해서 소송 거시는 분도 계시죠. 자, 평가 방법 기술적 난제 있는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ISA 제도 유지된다.
생산적 금융 ISA는 새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와봐야 한다. 이걸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고요. 2026년 8월 12일 오늘 기사이고, 자, 오늘은 신협 새마을금고 얘기입니다. 이건 중요한 데이터 한 가지 때문에 갖고 왔는데요. 제목이 우량차주만 신용대출 내주는 상호금융, 중신용자는 어디로?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량차주요. 자, 용어 정리해 드릴게요. 우량하시다. 차주, 돈 빌려간 고객분이 우량하시다. 신용대출, 담보 없이 신용대출만 내주는 상호금융. 대표적인 거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데, 네. 저축은행도 사실 포함이죠. 왜? 저축은행도 상호 저축은행이거든요. 원래 이름이. 자,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다라는 용어, 중신용. 중신용자는 어디로? 사실 중신용자가 아니죠. 저신용자입니다. 자, 작은 제목이요. 새마을금고 및 신협 개별조합금고 신용대출 전수조사.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가장 큰 의미는요. 네. 요 단어입니다. 전수조사. 전부 다 조사했대요. 신용대출이 아예 취급하지 않는 신협 새마을금고도 많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은행보다 살짝 높은 금리 수준, 신용대출이요. 대부분 우량차주에 집중한다. 자, 은행보다 살짝 높은 금리 수준이라 무슨 뜻입니까? 은행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약간 높다죠? 네. 근데 제2금융인데 은행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약간 높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뭐 안 좋은 거죠. 약간 높은. 아니죠. 좋은 거죠. 제2금융인데 은행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약간 높다. 그렇죠. 근데 약간 높은 이유가 있죠. 왜요? 우량차주한테만 빌려주니까. 그렇죠. 이게 딜레마라는 겁니다. 아래쪽에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신용대출 취급 현황과 신협 신용대출 취급 현황이래요. 자, 우리나라의 새마을금고가 1239개 있답니다. 신협은 857개 있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신용대출을 해주는 새마을금고가 1239개 중에 778개. 그러니까 한 500개는 신용대출 자체를 안 한다는 거고요. 신협은 857개 중에 신용대출을 하는 것이 321개. 그러니까 500군데 정도가 둘 다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약 500군데 정도가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은 관심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예금자 보호 말씀드리잖아요. 네. 자, 새마을금고와 신협은요. 새마을금고 이 1239개에 넣은 돈 전부 다 합쳐서 1억 원 모을까요? 각각 법인마다 1억 원일까요? 각각 법인마다 있죠. 그렇죠. 법이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만일 1239개가 다 별개의 법인이라면 예금자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239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믿으시겠습니까? 법은 그래요. 자, 평균 금리가 6.23 그리고 신협은 6.36입니다. 얼추 비슷하네요. 네. 자, 그러니까 아래쪽에 또 이런 게 있죠. 신용 등급별 취급.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신용 등급별 취급이래요. 아직도? 아니죠. 이건 정상이죠. 왜요? 신용 등급. 은행에서도 아직까지도 고객하고 얘기할 때 등급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기서의 등급은 나이스나 아니면 KCBS의 등급, 신용 점수가 아니라 뭘 의미한다고요? 자체적인? 그 은행 자체의 신용평가 시스템, CSS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도 자기네 CSS의 신용 등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신협도 자기네 신협의 CSS, 독립된 CSS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1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있었습니다. 새마을금고 또는 저축은행과 뭐 토스, K뱅크 이런 데가 콜라보한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K뱅크와 토스뱅크의 CSS가 허접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에 CSS를 같이 썼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아래쪽 내용도 그렇습니다. 전체적 내용은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언급드리고 지나갈게요. 새마을금고도 약 전체의 500개 정도가 신용대출 자체를 취급 안 한다. 신협도 약 500개가 취급 안 한다. 자, 괘씸한 걸까요? 아니면 사정이 있을까요? 사정이 있다라고 그러시죠. 전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서울 뭐 수도권 대도시에는 큰 은행도 많지만 읍면동 국민은행 없는데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새마을금고 신협은 대부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시골이에요. 농사하신 분만 밖에 없어요. 어르신들만 거의 왔다 갔다 해요. 신용대출 내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젊은이들은 다 여차하면 읍면동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도해지로 갑니까? 도해지로 가서 일거리 잡아야지. 그러면 똑같은 새마을금고라도 도해지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신용대출 받을 수 있지만 자기 원래 본가가 있는 곳 새마을금고에서는 안 해준다는 거죠. 이건 괘씸한 게 아닙니다. 특성 때문에 그렇죠. 특성.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신협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농사 지으시는 80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내가 요번에 냉장고 1,000만원짜리 바꾸고 싶은데 좀 신용대출 될까요? 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때요? 신용대출이라는 걸 소개 자체 안 하죠. 아버님 저희들은 신용대출이라는 거 안 하는데요? 라고 하는 데가 새마을금고도 500개 정도, 신협도 500개 정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괘씸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거는 특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사가 되겠네요. 네. 5분이 남았으니까요. 자, 이거는 좀 다루기 좀 그런데요. 증권사 말 믿었다가 원금 영원됐다 있는데 지나갈게요. 왜냐면 이게 왜 그렇게 된지가 여기 안 나오거든요. 결과만 나오지.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짧은 거예요. 뉴스원 2026년 8월 10일 예금 큰손 떠오른 외국인. 은행권 새 먹거리로 뜬다? 뜬다라고 돼 있어요. 국내 금융시장 포화 상태 급증하는 외국인 새로운 활로로 외국인 예금이 2021년 대비 48%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이유는 있죠. 자,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뭐 외국인 그림이 있고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거는 숫자 때문에 그래요. 은행권의 새로운 핵심 고객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핵심 아니고요. 자, 주요 은행의 외국인 고객이 800만 명에 육박하고, 이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800만 명이래요. 이들이 맡긴 예금도 27조 원을 넘어선다. 800만 명이라고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요. 관광 오신 분들도 계좌를 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권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이 늘어났대요. 같은 기간 외국인 고객 수 652만 명에서 790만 명으로 21% 증가했다. 왜요? 많이 놀러 오니까. 자, 제가 보는 부분은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외국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외국인 숫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숫자 어디 있나요? 쭉 내려오시면 외국인이 얼마나 있는가? 자, 보시면 같은 기간 외국인 요 아래쪽에 국내 체류 외국인 체류하고 계신 주민등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278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장기 체류가 215만 명. 이 장기 체류는 대표적인 게 일하시는 분. 또 하나는 그렇죠. 이게 유학 오신 분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자, 은행권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요. 선점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여러 가지 상품, 혜택 있는 상품이 있는데 국민은행의 KB 글로벌 스타 적금 매달 1,000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 적금이고요. 기본금리 2.0인데 급여 이체, 카드 결제, 해외 송금, 실적 4가지 우대 조건 합쳐서 연 5.5%까지 금리를 부여한대요. 이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중소기업 사장님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그러자한테 야, 네 통장을 좀 저축 좀 하자 이런 건 안 나올까요? 자, 이 중에서 급여 이체 카드 결제는 이해가 되는데요. 특별한 게 하나 있죠? 해외 송금 수 있죠. 그렇죠. 왜요? 외국인 노동자 돈 벌어서 어때요? 집으로 붙여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것도 우대 조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중에 우리나라에 정착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돈을 벌어서 보내려고 하시는 분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자, 은행에서 이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핵심 고객이라서 아닙니다. 예금 고객 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보통 분들 장년, 청년 다 포함해서 은행 잔고가 전체적으로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겠죠. 줄었겠죠. 다 어디로 갔죠? CMA로? 투자로 갔죠. 근데 투자로 갔는데 지수가 지금 확 떨어졌기 때문에 어때요? 다 물렸죠. 그러니까 단기간 이내에 그분들이 투자로 나가셨던 분들이 은행 예금으로 돌아오실까요? 기약이 별로 없죠. 그래서 다른 현금을 붙일 분들을 마케팅으로 좀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몰라도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큰 무리는 없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뭔가 좀 알아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씩 알아가면서 조금씩 미래에 대한 예측력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날씨도 더워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기인 만큼 당장에 우리 앞에 있는 물가를 오르는 것들 잘 지켜보면서 현명한 소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휴가 계획이 없으시다면 휴가 잘 보내시면서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